네, 사건 엑스파일 다음 사건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야기 들었을 때 이게 과연 중1 학생들의 이야기인가라고 좀 놀랐거든요. 저도 제가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너무 끔찍했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 수위를 좀 넘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학교 폭력이었는데 피해 학생 어머니가 이 자기 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알고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얘기를 한번 듣고 오시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정말 그거 알고 나서부터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막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낼래? 아니면 엄마 사진을 보면서 하는 영상을 보내라. 저희 아이를 쉬는 시간마다 찾아가요. 이 아이 반 옆에 캐비넷이 있는데 그 안쪽으로는 CCTV가 사각지대예요. 거기서 때리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자살 생각까지 했더라고요. 죽으면 무슨 느낌일까? 엄마 매일 생각했어. 내가 죽어도 저 아이들은 똑같이 그럴 거야. 네, 단순히 철없는 장난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고 13살짜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른 같은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놀랍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피해 상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이 끔찍한 학교 폭력이 시작된 건 지난 6월부터라고 합니다. 가해 학생은 2명이고요. 지금 네. 피해 학생이 1명인 상황인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원래 초등학교 때는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로 진학하고 난 뒤에 아무 이유 없이 재수 없다라는 이유로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폭행뿐만 아니라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중요 부위를 촬영하라고 한다든지 금전을 갈취한다든지 또 심각한 건 폭행도 CCTV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CCTV를 보면 일로 와라 하고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불러내는 장면만 있고 때리는 장면은 또 없다고 합니다. 아주 악랄한 거죠. 정말 영악하네요. 예. 네, 지금 이제 금전 요구도 했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금전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했는지 저희가 카카오톡을 입수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메신저 화면을 보시면 자,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피해자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용돈을 받아야 너희에게 돈을 줄 수 있어. 그랬더니 나는 15,000원 주고 누구한테는 10,000원을 주고 딱딱딱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는 알겠다. 근데 이제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돈을 빌려라. 56분까지 안 보내면 정말 죽는다. 이렇게 협박도 하고요. 자, 장문을 써서 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반성문을 뜻한다고 해요. 반성문 30장을 써서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못 지키면 엄마 사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라. 네 중요 부위를 찍어서 보내라. 이런 정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중1 학생들이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협박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피해자 학생에게 정신적으로 가해를 한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픈데 피해 학생은 지금 그래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까?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송금한 걸로 확인된 금액은 16만 원 정도인데요. 매달 적게는 40만 원, 많게는 70만 원 정도의 돈을 계속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마련을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폭행도 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장문에 반성문을 쓰라고 하고 주요 신체 부위를 찍어서 보내라. 그리고 부모님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단순히 수치심을 주는 걸 넘어서서요. 나중에 더 큰 돈을 요구한 협박의 수단으로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은 돈이 생기면 그 즉시 이체를 했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탈탈 털어서 이걸 입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변호사 일을 하면서 여러 일들을 접하지만 악랄한 보이스피싱 업체 회사들이 이런 식의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학생들이 어떻게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험악한 뉴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는 저희가 이제 피해 학생이 1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조금 전에 그 학생의 어머니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 아들의 이 메신저를 보다가 피해 학생이 6명이나 더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한번 이 어머니 말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에는 4명이었는데요. 지금 추가로 아이들의 진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진술들을 취합해보니까 피해 학생이 7명이에요. 옷을 벗으라고 시킨 아이가 2명이 더 있고요. 라는 아이 핵쇼크를 시켜서 아이가 기절을 했었대요. 근데 그 후에도 친구를 계속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피해 학생의 규모가 1명뿐이 아니라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두 학생이 7명의 학생을 괴롭혔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보신 영상에서처럼 피해 학생 어머니가 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네. 이 모바일 채팅방을 봤다고 해요, 아이의. 근데 그 모바일 채팅방을 보니 우리 아이처럼 돈 뺏기고 맞고 옷 벗겨서 영상을 찍으라고 하고 한 아이들이 또 추가로 3명이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충격받은 어머니는 이제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좀 들어보셨고 얘기를 좀 듣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 3명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명의 학생이 7명의 학생을 이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괴롭힌 거죠. 네,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 기가 찬데 이 또 다른 피해 학생, 즉 비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또 다른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부모님이 더더욱 더 분노를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이 또 다른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분노한 이유 한번 들어보시죠. 학교에다 연락을 취했는데 학교 측에서 불러가지고 2번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도 맞은 사실이 있냐? 괴롭힘 당한 사실이 있냐? 내가 선생님 앞에서 뭐 제대로 얘기를 했겠어요. 나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학교 쪽에다가 항의를 했죠. 왜 그런 사실이 있으면 부모한테 연락을 해줘야지 학생만 불러서 물어보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제가 거꾸로 뒀죠. 좀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나왔던 A군의 어머님이 B군이라는 애도 당했구나라고 알고 그 부모님한테 알려주고 학교에다가 증거를 다 보냈는데 학교 측에선 정작 이 또 다른 피해자의 부모님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은 비군을 불러서 물어봤대요. 너 괴롭힘 당했니? 그럼 이제 비군은 무섭고 가해자들이 그렇죠. 선생님께 물어보면 아니요, 뭐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A군 어머니가 나중에 학교에 B군 관련해서 부모님들한테 알리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는 아니 피해자들 어머님이랑 담합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뭐 일단은 피해 학생은 A군이니까 A군한테 집중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학교가 알고도 피해 아이의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건데 저희가 학교에다가 아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랬더니 학교 측이 이거 다 절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학교 측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게 이제 학교 측에서 한 답변을 저희가 정리를 한 건데 학폭을 인지한 후에 가정에도 통보를 하고 현재는 교육청과 조치 결과를 이행하고 있다. 분명히 B군의 부모님은 못 들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출석 정지 단계는 아니다. 즉 가해 학생에 대한 조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출석 정지를 시킬 필요가 없었던 걸로 판단했다라는 게 이제 학교 측의 얘기입니다. 신 변호사님. 이거 우리가 그냥 절차대로 했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뭐 절차를 어긴 거는 크게 없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네. 대해서 충분히 피해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게 노력을 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결정 통보서를 보면요. 심리치료 10시간에 특별교육 5시간 그리고 학급 조체 정도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쉬는 시간이나 등하교 시에 피해 학생이 여전히 가해 학생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노출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임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피해 학생이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면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어른들이 예방을 하지도 못했는데 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지금까지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계속해서 가해 학생들을 우리 피해 학생이 마주쳐야 한다는 부분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걱정되는데요. 지금 학폭 치료 처분, 그러니까 학급 교체만 일어난 상황인데요. 좀 어이없는 것은 지금 가해 학생 2명, 피해 학생 1명. 그래서 가해 학생 1명과 피해 학생은 어차피 다른 반이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마주칠 일이 없었고 그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학급 교체가 되고 지금 피해자가 7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피해자 중 1명과 가해자가 이 학급 교체 때문에 또 같은 반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게 같은 반이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교내에서 일어나는 건데 학급 교체만으로 이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1명에 대한 처벌만 그러니까 학급 교체가 된 거기 때문에요. 이 6명에 대한 처벌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그 이상의 좀 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피해 학생 A군이 묵묵히 이 폭력을 견딘 이유는 부모님이 알면 슬퍼할까 봐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이 말이 너무나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한토스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화면 하단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경기 오산시의 중학교 3학년 A군은 동급생 B군을 SNS 대화방에 초대했습니다. 이 대화방에서 A군은 또 다른 동급생 C군과 함께 B군에게 수위 높은 욕설을 퍼붓고 B군 어머니에 대해 적나라한 성적인 표현을 하는 등 성희롱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갔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그 한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도. B군이 학교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군은 챗GPT로 장난식으로 만든 사과문을 보내 조롱했고 신고하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괴롭힘이 더 심해지자 B군 측은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한 달 뒤 학폭위를 열어 A군에게 봉사 6시간과 특별교육 10시간, B군에 대한 접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도 지난 5월 A군과 C군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 현재 사건은 가정법원에 송치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폭위 결정에 따라 A군이 B군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지도 조치를 했지만 두 학생이 마주치는 상황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B군 교실이 A군과는 다른 층에 있지만 학교 식당이나 운동장 등을 이용할 때 별도 분리 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동 수업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이때는 뭐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야 있죠. 저희도 뭐 걔네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접촉 금지 처분의 실효성이 낮다 보니 보통은 고스란히 피해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학교 갔다 오더니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거 며칠 전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동 수업할 때 보이고 운동장에서 보이고. 이거는 사실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가해 학생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 범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기준 그리고 지침이 마련이 되어서 학교도 제대로 된 교육 지침을 내릴 수 있도록. SBS 취재가 진행되자 교육지원청은 두 학생의 동선을 분리하고 피해 학생에겐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지난 4월 중순 체험활동 시간을 맞아 운동장에 나가 있던 중학교 2학년 A군이 친구인 B군에게 무차별 폭행당했습니다. B군은 축구화를 신은 발로 A군의 배를 짓밟고 옆구리를 강하게 찼습니다. A군은 장기가 손상돼 한 달 넘게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강사는 폭행 장면을 직접 봤는데도 고통에 몸부림치는 A군을 3분 넘게 그대로 뒀습니다. 기웃기웃 거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한참 있다가 119에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이 강사는 뒤늦게 A군을 부축해 옮기려 했고 A군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운동장 한복판에 홀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A군 곁으로 축구를 하는 동급생들이 뛰어다니는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고 A군은 폭행을 당한 지 18분이 지나서야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응급처치를 그 순서에 맞게 하지도 않고 애를 갖다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운동장에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A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은 교내 CCTV 영상을 뒤늦게 공개했고 교육청은 학교폭력 심의과정에 화해를 종용해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과를 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을 3-4번 계속 고지를 해버리더라고요. 교육청과 학교 측은 스포츠 강사의 초기 대응은 밀폐했지만 학폭 심의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 학생 아버지는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보고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지난해 전국 거점 국립대 6곳이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 처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거점 국립대 10곳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학교는 2024학년도 입시에서 수시 37명, 정시 8명 등 모두 45명에게 학폭 이력을 이유로 감점을 적용해 최종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건 경북대였습니다. 수시에서 19명, 정시에서 3명, 모두 22명이 학폭 감점으로 불합격했습니다. 이어서 부산대 8명, 강원대와 전북대가 각각 5명, 경상국립대 3명, 서울대 2명 순이었습니다. 반면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4개 대학은 당시 학폭 감점제를 적용하지 않아 불합격자가 없었습니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폭 전력이 있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은 더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학교 폭력 조치에는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모두 9단계가 있습니다. 감점 폭은 대학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